뉴윈드 신바람. 야, 굉장히 친숙하고 좋다, 그지? 뉴윈드 신바람 박선생의 케미스트리 2. 이제는 뭐라고? 그렇지, 이제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는 졸업했어. 이제 프로까지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겁니다. 예, 우리 화학 1을 배우면서 아마추어에 대한 지식은 끝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또 이 프로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좀 점검은 해야 되거든요. 점검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약간 기본 중에 기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지식은 기본.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예전에 통합과학 할 때도 그랬고, 선생님이 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 쉬운 내용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미 배운 부분이고,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아마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수업을 진행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도 좀 너무 그냥 저 뭐야 저거 다 에이씨 나 지금 바쁜데 이런 거 하지 마. 나도 바빠. 그지? 자, 여러분들 한번 좀 집중해서 같이 대답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정도 니네 모르면 화학도 못해. 요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기본인지 어떤 게 바탕 지식으로 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좀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물질의 상태와 그리고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그치?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요. 여러분들 요거 한마디 먼저 좀 얘기할까? 선생님 여기 빈칸 항상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본 수업할 때도 그렇지만 빈칸에 대해서 PPT 나오게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목소리 잘 들으시고 혹시 놓치면 좀 뒤로 가서 다시 들으면 되겠죠? 그렇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어떤 거야? 녹는 거지. 녹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했었죠? 그치. 융해라고 했었어요. 융해. 그럼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그치. 굳는 거. 응고한다 그러죠? 응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그치. 기화. 그리고 액체로 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액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훅 뛰었네. 그치? 한 번에 훅 뛰었어. 그게 뭐예요? 승화입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도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훅 내려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의 융해, 응고, 그리고 기화, 액화, 승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한번 좀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얘들아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겠어? 붙잡고 있겠지. 그치? 즉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결정 구조가 있고요. 결정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치? 인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결정 구조가 있다, 동글뱅이, 인력이 강, 이렇게 쓰시면 아마 필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힘들잖아. 그치?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떨까? 액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액체는 결정 구조는 없는 거야. 그럼 결정 구조는 없는데 얘네 액체 분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막 따로따로 놀아? 그건 아니지. 서로 간에 붙잡혀는 있어요. 즉 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 약해? 약한 편인 거죠. 그치? 약한 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볼까요? 기체는요. 기체는 인력이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약한 거죠. 아주 약한 거. 왜? 우리 뉴턴이 얘기했었지.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어떤 거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력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화학2 할 때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런 조그만 인력들의 큰 그 차이들을, 조그만 인력들의 그 조그만 차이들을 다 따지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체는 인력이 없다. 기체는 인력이 없다로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도 처음부터 기체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짓고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기체는 인력이 존재하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인력이 없는 이상기체를 다룬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식이 이제 나오죠. PV는 nRT, PV는 nRT, P는 압력, V는 부피, 그리고 N은 여러분들 화학 1 때 배웠었죠. 몰수를 얘기합니다. 몰수. 그리고 R은 기체 상수라고 하는 상수, 고정된 숫자예요.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BP,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바로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끓는 점. 선생님 여기다가 필기 안 해줘도 되지요?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은 적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받아쓰기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지? 잘할 수 있지? 자, 끓는 점 리을 히응 기억하셔. 네. 끓는 점이고요. 액체는 뭐라 그랬어? 인력이 있어 없어? 약하지만 인력이 있다 그랬죠. 인력이 있어. 근데 기체는 인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이 있는 액체에서 인력이 없는 기체로 되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물, 액체죠. 얘들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데 얘를 기체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면 그거는 더 이상 물이 아니니? 아니죠. 물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라는 것은 H2O입니다. 맞죠? H2O고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맞죠? 그리고요, 물 분자가 또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기체가 됐어요. 분명히 이런 인력이 있을 거야. 점점점점 인력이 있을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 근데 얘가 기체가 되면 서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물 분자와 이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지금 이 결합이 끊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결합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끓는 거, 인력을 끊는다는 건 무엇을 끊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분자 간 인력을 끊는 겁니다. 분자 간 인력을 끊는 거예요. 그 분자 자체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겁니다. 즉 여기 점점점 돼 있는 이 인력을 끊어서 서로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자,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인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 간 인력을 얘기했던 거고, 인력이 클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무엇이 높은 거야? 그렇지.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끓기 위해선 얘를 끊어야 돼요. 근데 얘를 끊기가 점점 어려워. 그러면 끊기가 점점 어렵다는 건 얘를 끓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강하다는 건 끓는 점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말을 막 버벅이면서까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예, 끓는 점이라는 거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죠. 온도를 이용해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즉 분자 간 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거예요. 끓는 점이 높으면 이 분자들의 분자 간 인력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인력이라는 거는 끓는 점과 비례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쌤, 우리 지금 3학년인데? 또는 나 지금 화학 1이 끝난 사람인데? 예, 언제까지 중학교 거 할 거예요? 곧 끝나요. 나중에 고등학교 거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알겠죠? 화학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뭐야? 예, 이런 거 안 돼. 지금 잘 듣자고요. 자, 물질은요 분류가 됩니다. 혼합물과 그리고 무엇으로 분류되죠? 순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치? 순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순물질은 어떤 걸로 분류가 됐어요? 그치? 호돈소 물질. 요거 이거 우리가 고등학생인데도 요거 쓰는 거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화합물로 호돈소와
예, 서비스, 화합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비활성 기체 있죠. 헬륨 뭐예요? 한물질이죠. 한물질. 예, 그래서 이런 거 순물질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뭐 우리 에탄올 C2H5 C2H5OH C2H5OH 어때요? 얘네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아니죠. 이거 분자들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에 C2H5OH와 그리고 메탄올이 있다면 CH3OH 얘네가 섞여 있다면 그때 혼합물인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 있는 거고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호돈소 물질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H2O2Fe. 지금 보니까 어때? 대문자가 한 개씩이네. 대문자가 한 개씩. 즉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He, 헬륨, 얘는 뭐예요? 얘는 호돈소 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했었던 C2H5OH, 얘는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그 원소가 몇 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원소가 몇 개인지는. 그래서 H2, O2 얘네들도 호돈소 물질이죠. 원소 종류 자체는 한 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화학결합입니다. 쌤이 항상 이렇게 기본 수업을 할 때 항상 난감한 게 뭐냐면 얘는 연결이 되진 않아요. 연결이 되진 않고 각 1번, 2번, 3번 각각 다 집어주는 거라서 조금 난감한데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 구성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알겠죠? 이제 본 수업 나가면 쭉 이어집니다. 대신에 본 수업 나갔을 때는 중간에 놓치면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겠지? 자, 어쨌든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표에.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까요? C6H12O6. 우리 이거 알지? 우리는 이거를 포도당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원자수 몇 개입니까? 원자수. 24개가 있네. 24개. 그리고요. H2O는요. H2O는 3개인데 2개의 H2O가 있으니까 6개의 원자를 갖고 있겠네요. 그리고 NH3는 4개인데 3개의 NH3 있으니까 이때는 8개의 원자수를 갖고 있겠어. 자, 원소수는 뭘 세면 돼요? 대문자 크기 세면 되죠. 대문자 크기. 그래서 3개, 2개, 2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원자수 아까 24개, 6개, 8개라고 했던 건 기본 입자의 개수고요. 원소수라고 했던 건 원자의 종류수예요. 종류수. 알겠죠? 종류. 자, 그러면 분자의 개수를 볼까요? 얘는 분자 1개, 얘는 2개, 얘는 3개. 성질을 가지는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하고 그 입자가 몇 개 있느냐는 이렇게 앞에 표시한다는 거 너무 쉽죠? 선생님도 이거 가르치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은데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원자의 구성과 표시 봅시다. 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이때요. 핵은 플러스 1입니다. 핵은 플러스 1.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핵은 사실 플러스 1의 전하량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에 해당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지금 선생님이 좀 복잡한 숫자들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 3학년이잖아. 그치? 그리고 화원 다 뛴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좀 복잡한 숫자 얘기하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막 혹시 얼마나 그런 거야? 1.6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참고야. 자,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면 전자는 어때요?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 되겠다. 근데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뉜대요. 이때 중성자는 0의 전하량을 갖고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1이 뭐겠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겠죠. 선생님이 아까 핵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얘기했던 건 양성자 1개 있을 때 얘기고 양성자가 2개, 3개, 4개 되면 당연히 그 배수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요. 여기 이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핵이라는 건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전자는 이동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 자,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쌤 기억에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 되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아, 옛날엔 내가 되게 똑똑했는데 요새는 좀 그래.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중성자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대. 조금 더 무거워. 그래서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정도 돼요. 아주 조금 무겁죠? 아주 조금.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질량을 갖는데요. 이 정도의 질량을 갖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고 하죠. 자,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얼마일까? 전자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1837분의 1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자는 양성자의 2000분의 1의 질량을 갖는다 그래요. 그게 정확히는 1837분의 1배인 거예요. 양성자 질량에.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전자는 가벼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양성자나 중성자는 움직이지 않고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움직여서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게 되겠죠. 자,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여긴 질량수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더하는 거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원자 번호는 누구예요? 양성자 수가 되겠죠. 양성자 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결합 들어갑시다. 이 부분 잘 들어야 돼요.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들 쉬운 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쉽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듣기만 하면 돼. 자, 화학결합. 화학결합 왜 하는 거야? 화학결합. 결합하면 뭐가 좋아? 결합하면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화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낮아진 에너지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방출하겠네요. 아, 그러면 화학결합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는 화학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모든 물질은 안정화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물질은 안정화되고 싶어 해요. 안정화되고 싶어 하고요. 이 안정화라는 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어떤 겁니까? 18쪽 기체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우리가 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누가 되고 싶은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겁니다. 18쪽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우리 18쪽의 전자 배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있어요. 그 밑에도 분명히 비활성 기체들은 있습니다. 근데요, 걔네들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우리는 한번 일반화 시켜보자고. 헬륨은요, 전자수 2개가 되어 있고요. 그게 안정한 거래요. 첫 번째 값이 다 차죠. 그리고 네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개와 8개. 그리고 아르곤은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8개 떴죠. 옥텟 규칙입니다. 그렇죠? 옥텟 규칙.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화되는 겁니다. 내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나한테 부족한, 옥텟 규칙을 이루기에 부족한 전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한다는 거죠. 자, 금속의 경우 볼까요? 이건 나트륨입니다. 원자 번호는 11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단 2개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8개의 전자를 갖고 있겠네요. 8개의 전자를 갖고 있고, 그래도 하나 남아. 그럼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옥텟 규칙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었죠? 옥텟 규칙은 8개를 만족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끝에가 1개니까 어때요? 끝에가 1개니까 1개를 내버려서 여기까지만 하든가, 아니면 7개를 더 봐서 8개가 되면 되겠죠. 즉 나트륨은요, 지금 보니까 전자 배치가 나트륨은 2개, 그리고 8개, 1개예요.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하나를 버려서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전자 7개를 받아서 이렇게 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자 7개 받는 게 쉽겠어? 아니면 1개 버리는 게 쉽겠어? 1개 버리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1개 잃거나 7개 얻으면 안정되는데 전자를 잃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 버립니다. 전자 하나 버리면 나트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트륨은 Na+가 되는 거죠. Na+가 되는 거고,
즉 전자를 하나 버렸어 여러분들. 우리 그거 산화라 그래, 환원이라 그래. 그렇지.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Na 플러스로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 그래서 산화 쪽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실 때 좀 더 낫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속 봤으니까 우리 비금속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금속. 자, 칠판 한번 또 지어보고, 칠판 한번 지어보고, 으짜! 아, 힘들어.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 잘 안 하는 거. 왜 그런지 알지? 힘들어. 자, 비금속의 경우는 우리가 예시로 한번 플로린을 봅시다. 플로린은 9번이에요. 9번이면 얘 전자 배치는 2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얘는 2개에다가 7개만 더 있으면 되니까 2개와 7개네. 2개와 7개.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죠? 2개와 7개예요. 그러면 전자를 7개 잃거나 아니면 1개 얻으면 안정해지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2개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2개 8개로 끝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전자를 얻는 게 더 쉬운 상황이야. 1개만 더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플로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로린 마이너스 F 마이너스로 산화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배치는 2개, 8개 요렇게 맞춰지는 거죠. 요렇게. 자, 이러한 원자들의 바램이 결국 어떻게 된다? 화학 결합을 했을 때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화학 결합했을 때 내 전자를 줄 수 있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요. 지금 예시로 든 거는 플루오리나 나트륨이에요. Na 플러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가 둘이 합쳐졌어요. 우린 이런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온 결합. 자,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온 결합 받고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죠? 얘네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까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미 하나 잃은 상태야. 그럼 플러스 1을 갖고 있죠. 그리고 플로린은요. 전자를 하나 받았어. 그래서 마이너스 갖고 있어. 둘이 어때요? 정전기적 인력에 끌리죠. 그리고 서로 옥텟 규칙도 만족하는 상태고. 근데 비금속이 이제 문제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나 전자 하나 받아야 돼. 근데 다른 비금속인 놈도 전자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달라고만 하죠. 주진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공유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네 하나하나 찍으면서 지금 전자 몇 개 됐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 금속과 금속이 만났습니다. 금속은 어떤 놈들이야?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놈들이야. 산화되고 싶어하는 놈들이야. 그런 상태에서 금속과 금속이 만났어요. 야, 나 전자 너 가질래? 그럼 얘는 어때요? 야, 나도 전자 남아 가져. 서로 가지래요. 근데 서로 안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버리면 돼요. 이 버려진 전자들이 바로 무슨 전자입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플러스 된 금속 이온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너 전자 가질래? 됐거든? 그러면서 버려! 해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속 결합. 금속 양이온 사이 자유전자가 어떤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인력,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에너지 측면에서 봅시다.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자, 공유결합이 형성될 거래요. 그때 에너지를 본답니다. 예, 수소원자와 수소원자가 만났네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결합 시에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근데 왜 방출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알자 이거지. 왜 안정화되느냐? 아까 옥텟 규칙 만족한대. 그래.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그럼 왜 안정화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활발하다는 거예요? 얌전하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활발하다는 거죠?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오비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얘들이 전자가 채워진 방이 꽉 채워져 있어.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죠. 이제 얌전하게 균형을 맞춰 있는 상태죠. 에너지가 낮다는 거예요. 화학 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얘네 움직임이요, 이제 제한되기 시작해요. 왜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수소 원자 하나만 있을 때는 전자가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요,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땡기고 여기서 땡겨요. 아, 얘가 이쪽으로 가자니 너무 아쉬워. 그쵸? 그럼 여기 있자니 또 답답해. 어쨌든 계속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일로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움직임이 제약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에너지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합 현상 시 왜 에너지 방출하느냐? 공유된 전자쌍은 두 핵에 묶이게 된다. 이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두 핵에 묶이면서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반대로 결합을 끊으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합을 끊어야 돼. 그럼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여기에 이런 구속된 거를 벗어날 만큼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끊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끊는 에너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결합 에너지 3학년 때도 나옵니다. 3학년 때도 나오는데, 여러분 화투에서 나와요. 3학년 때가 아니라 화투에서 나오는데, 결합 에너지는 결합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고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결합을 끊기 위한 에너지 기억하세요. 그럼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요. 결합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결합을 끊기 하기 힘들다는 거니까 공유 결합력이 세다는 거죠. 즉 결합 에너지는 무엇과 비례한다? 공유 결합력과 비례한다. 공유 결합력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공유결합 안에서의 힘이지 분자간 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BP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분자간 인력이랑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그래요. 지금 이거는요, 아까 H2O를 얘기하자면 H와 O 사이에 결합을 끊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H와 O 사이에 결합을 끊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자간 인력은 뭐였어요? H2O와 H2O 사이의 인력이었죠. 그렇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끓는 점과는 관련이 없다.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과 관계가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질소와 질소, 삼중결합, 질소 기체죠. 그리고 산소와 산소의 이중결합, 산소 기체입니다. 이때의 결합 에너지는 질소가 산소보다 높대요.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질소 같은 경우에 얘가 한 163 정도? 163 정도고 산소가 142 정도. 예, 그 정도의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쨌든 질소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끓는 점은 누가 더 지금 높다는 거예요. 끓는 점 자체는 지금 산소가 더 높습니다. 끓는 점은. 이상하다. 지금 봤더니 어때요? 질소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는데 왜 산소의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이지 결합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의 끓는 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되고,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3도씨 정도 돼요. 예, 지금 이러한 수치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씨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더 높아. 그건 왜 그래요? 질소 분자와 질소 분자 간의 인력보다 산소 분자와 산소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공유 결합, 질소와 질소 간의 결합이 산소와 산소 간의 결합보다는 더 세지만 N2와 N2 사이의 인력은 O2와 O2 사이의 인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즉 끓는 점은 분자 간 인력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분자 간 인력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끓는 점은 결합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예, 결합 에너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공유결합 형성할 때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들 우리 많이 봤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 봤더니요. 결합이 형성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합이 쭉 가다 이 지점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가장 안정하니까. 봤더니 마이너스 436을 가리키네요. 즉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436kJ/몰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출하는 거죠. 방출하는 거고 결합을 끊으려면 436kJ/몰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결합 끊으려면 얘 입장에선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 436kJ/몰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주기율표와 전기음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조기라는 거 뭐야? 전자 동일한 애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예. 그럼 주기는 뭡니까? 주기는 그치.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애들이죠.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애들. 전자 껍질수가 동일한 애들을 우리가 조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8쪽을 제외한 상태에서 주기율표에서 18쪽 제외한 상태에서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가요.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올라간다.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운 거죠. 그쵸?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자,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은 어떤 거예요? 반대죠.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그쵸?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자,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올라가면 어떤 거야?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거나 하는 게 아주 그냥 격렬한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기음성도 한번 볼까요? 전기음성도. 공유결합 물질은 당연히 어떤 전자쌍을 갖겠어요? 공유 전자쌍을 갖겠죠. 근데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이 비금속들은 어떻다 그랬어? 전자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랬지? 전자를 갖고 싶어. 그러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자기 쪽으로 더 당기고 싶어 한다고. 그럼 어느 놈 쪽으로 당겨지겠어요? 더 전자쌍을 세게 당기는 쪽으로 가겠죠. 이 세게 당기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전기음성도.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 전자쌍을 가지는데요. 누가 더 끌어당기나 상대적 세기를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한다. 자, 플로린 4.0입니다. 산소는 우리 얼마죠? 그치, 3.5. 그리고 질소는 3.0. 그리고 수소는 2.1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요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알겠지? 여러분들 수치 가지고 뭐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는 또 문제를 또 빨리 좀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질소가 3.0이야. 근데 3.0의 값을 갖는 놈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염소죠. 염소. 그치? 자, 염소도 3.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기음성도는 물질마다, 원소마다의 고유의 특징인데 같네요? 아니죠. 3.0 다음에 소수점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염소가 질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강합니다. 알겠죠? 염소가 질소보다 전기음성도는 좀 더 강해요. 자, 지금 이 전기음성도는 나중에 수소결합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수소결합 파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으려면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자, 결합은 아니에요. 이건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인력이 다른 인력에 비해서 강해요. 인력이 다른 인력에 비해서 강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합인가 해서 수소결합이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결합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합이라는 거 뭐 있어요? 공유 결합이라는 거 있죠? 이 수소 결합은 인력이 강한 거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 거기에는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알겠죠? 훨씬 약해요, 그거보다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플로린, 산소, 질소. 얘네 누구예요? 전기음성도 3대장이네. 그쵸? 얘네가 수소랑 결합되어 있으면 부분적 음전화와 부분적 양전화를 띌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분적 양전화를 띤 수소는 다른 분자에 있는 부분적 음전화 FON과 서로 결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다른 것들도 서로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부분적 음전화와 부분적 양전화를 띠지 않을까요? 예, 띠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아주 전기음성도가 강한 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더 많이 뛸 겁니다. 그치? 부분적 전하지만 더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X는 결합된 질소, 산소 또는 플로린 원자보다 전기음성도가 낮은 애들이겠죠?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낮은 애들. 그래야지 여기가 부분적 음전화를 띌 테니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라 그랬습니까?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야?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분자 사이의 힘의 인력이 높아 커. 그러면 끓는 점은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은 커지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소와 산소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요런 점선이 수소결합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 이 세기와 요 수소결합 누가 더 세다고? 그치. 이 결합이 더 세다고. 이건 결합이잖아. 이건 인력이라 그랬죠. 근데 끓는 점은 요거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끓는 점은 이 인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결합은 인력 중에서도 강한 인력이래요. 그러면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분자들은 어떻게 써?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겠죠. 그쵸? 요런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메테인과 그 다음에 수증기예요. 물입니다. 분자량이 비슷해요. 메테인 16, 근데 물 18. 예, 근데 우리가 봤더니요. 끓는 점은 누가 더 큽니까? 끓는 점은 물이 더 커요. 그쵸?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61도씨, 마이너스 161도씨.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 정도. 근데 분자량이 비슷하다 그랬거든? 분자량이 비슷한데 지금 끓는 점이 좀 많이 차이 나죠? 그 이유가 뭐겠어? 그치? 물은 수소 결합을 하니까. 물은 수소 결합을 하니까, 예, 인력이 더 강해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소 결합에 의한 결과이다. 이렇게. 자, 이제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알고 있는 파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화학식량이라는 건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럼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는 거죠. 그치? 단위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램이나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자, 원자는요. 원자량이에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량이라는 걸 갖습니다. 이온결합, 금속결합, 그 다음에 일부 공유결합, 원자 결정 같은 애들. 걔네들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치? 화학식량이라고 하죠. 화학식량. 걔네들은 분자가 아니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식량이라고 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화학식량이라는 범위 안에 분자량도 들어가는 거죠. 분자량도.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탄소 우리가 몇으로 보고 있어요? 12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소의 원자량이랍니다. 수소 볼까요? 수소 같은 경우 우리 얼마나요? 1로 놓죠. 그리고 헬륨은 우리가 4로 놓네요. 헬륨은 4로 놓고, 네, 탄소는 우리가 12로 놓습니다. 그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14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그리고 염소는 35.5.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치? 원자량을. 근데 사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 아니죠. 아까 수소 같은 경우 봐봐. 수소는요, 여러분들 전자의 질량은 치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럼 그게 질량이 얼마예요, 사실은? 원자량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있으면, 예, 거의 1이 되는 거죠. 딱 1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타냈고, 마찬가지로 탄소도 우리가 12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12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알겠죠? 탄소도 사실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정도?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정도가 나와요. 예. 근데 거기에 6.0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 곱해도 1몰의 질량이 12가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12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산소인데요. 산소 같은 경우는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소보다 무거워서 16, 그 정도 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쌤, 수치 같은 거 되게 잘 알지? 그치? 이게 옛날에 교수님한테 맞으면서 배워서 그래요. 응. 우린 그랬어요. 예. 이거 얼마나 행복한 시기야. 응? 얼마나 행복한 시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런 원자량을 갖습니다. 그럼 분자량은 어떨까요? 분자량은 수소분자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메테인 분자 16, 암모니아 분자 17, 그리고 물 분자 18.
예, 여러분들, 요거 뭐 다 알죠? 근데 여기 적어놓은 거 왜 적어놨을까?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실험식량입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쵸?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이거 얼마죠? 58.5의 값을 갖겠죠. 58.5, 23 플러스 35.5니까.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2O 같은 경우는 62 정도. 62. 예, 이게 다 계산되시죠? 계산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다? 알아두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이라는 거 이게 뭐냐? 1몰. 1몰은 몇 개다? 얘기했던 거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뭐다? 아보가드로 숫자이다. 아보가드로 숫자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무엇을 붙이는 겁니까?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이면 되는 거죠. g을. 자, 그래서 수소분자 이제 1몰이야. 1몰. 수소분자 1몰이면은 아까 수소분자의 분자량이 2였으니까 2g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분자는 18g. 그리고 포도당.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180g이 되겠네요. 180g. 예. 자, 몰농도는 뭡니까? 몰농도. 1몰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용액을 만들었어. 근데 용액의 부피가 얼마? 1리터인 거.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용액 1리터당 용질의 몰수이다. 예, 기억들 하시죠? 네, 용액 100ml에 포도당 18g이 녹아 있어요. 용액 100ml에 포도당 18g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용액이 1리터에 10분의 1이고 포도당도 분자량의 전체 원래 분자량의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몰농도가 되겠네요. 1몰농도. 자, 이제 마지막이랍니다. 기체 한번 볼까요? 기체. 자, STP. 우리가 이거를요, 표준 상태라 그래요. 표준 상태라 그러고요. 이때 STP는 0도씨 1기압입니다. 0도씨 1기압.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0도씨 1기압이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나중에 화학평형 들어가시잖아요. 화학평형 들어가시면 25도씨 1기압이 나올 거예요. 그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22.4리터이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었죠? 22.4리터이다. 22.4리터이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부피는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 나중에 기체 배우실 때요. 용기의 크기가 1리터예요. 그럼 부피가 1리터입니다. 용기의 크기가 2리터예요. 그럼 부피가 2리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용기의 부피가 1리터에 1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용기의 부피가 2리터인데 1몰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부피가 그러면 같아야 돼? 아니죠. 몰수, 전체 몰수가 같은 거지. 부피는 분명히 1이고 얘는 2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농도를 구할 때 그걸 제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체는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부피는요, 압력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는 비례합니다. 온도에.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자, 근데 선생님 지금 1리터에 1몰, 2리터에 1몰. 그런데 그게 왜 비례해요? 이거는 용기의 크기가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용기가 아니고요. 그냥 풍선에 떠넣었어. 그럼 풍선에 1몰 넣었을 때랑 2몰 넣었을 때는 부피 변화가 있겠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라는 건 압력엔 반비례하고 몰수와 그리고 온도에 비례한다. 공식으로 바꾸면 PV는 nRT가 되는 겁니다. PV는 nRT. 여기서 약간 잘못됐네요. 그렇죠? 미안해요. 여기 는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 비례 표시가 되겠죠? 비례 표시. 그래서 공식으로 바꾸면 PV는 해놓고 nRT인데 이 R이 뭐가 되겠어? 공식으로 바꾸면서 상수 들어간 값이 되겠죠? R값.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화학반응식 한번 볼까요? 화학반응식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뭐지? 화학식을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화학식을 이용해서 그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예, 너무 쉽죠? 나는 지금 설명하면서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얘네한테 이거 설명하는 게 맞나? 근데 이걸 설명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로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정말 본인한테 필요해. 그렇다고 막 나 뭐야? 나 뭐야? 자괴감 느낄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어차피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하지만 잘 기억을 못 하셨던 친구들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기억들을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니? N2 분자가 H2 분자와 반응해서 N2 분자가 H2 분자와 반응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NH3 분자를 만든 거죠. 그치? NH3 분자를 만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먼저 화살표를 중심으로 반응물은 어느 쪽이에요? 반응물은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생성물은 오른쪽. 자, 개수 맞추기,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를 일치시킨다. 예, 이게 뭐예요? 개수는 곧 질량과 관계되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마지막에 상태를 표시한다. 우리가 흔히 반응식 적을 때 상태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평형이나 여러 가지 할 때요. 상태가 빠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고체, 기체, 액체, 수용액 그거 다 우리가 좀 기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화학 반응식 쓸 일이 생기면은 미리미리 다 기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메테인 분자가 산소 분자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분자와 물 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거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메테인 분자니까 CH4가 될 테고요. 그리고 산소 분자랑 만난대요. 그럼 이거 연소 반응이네. 그쵸? 연소 반응, 산화 반응이죠? 그리고 화살표 나타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플러스 H2O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이거로 끝날 건 아니죠. 그치? 우리 개수 맞춰야 된다 그랬죠? 자, 수소가 4개 있어요. 그럼 얘는 2개 만들어줘야겠다. 근데 봤더니 이번에 산소는 몇 개 있어요? 산소는 1개, 2개, 3개, 4개 있네. 그럼 여기 2개 있으니까 2개 해야지 맞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개수까지 맞춰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G 또는 L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만들어질 때 원래 수증기 같은 경우는 가스가 되는 게 맞아요. 가스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온이었대. 실온이 물에 끓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L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서. 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 지금 원래는 말 길게 하고 차근차근 막 하면서 원래는 2시간 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다 끝내려고 되게 빨리빨리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빨리 하고 우리 본 수업 나가야지. 자, 질소, 그 다음에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었어요. 개수비 얼마입니까? 1대 3대 2가 됩니다. 분자 수비는 어떻게 돼요? 1대 3대 2가 되겠죠? 몰수비 1대 3대 2가 돼요. 자, 0도씨 1기압입니다. 부피는요, 22.4리터, 그 다음에 67.2리터, 3배니까 67.2리터, 그 다음에 44.8리터 정도 되겠네요. 44.8리터. 만약에 90도씨 1기압에서 질소기체 1몰이 30리터의 부피를 갖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90리터. 수소는 90리터고 암모니아는 60리터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어쨌든 기체들은 같은 1몰당 같은 부피를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체 부피는 1대 3대 2가 나옵니다. 와우.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기체 부피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질량비죠. 질량비. 자, 지금 보시면요. 질량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질소 기체가 28이에요. 그리고 수소 기체는 3개가 있으니까 6이 되겠네요. 6.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7 곱하기 2에서 34가 될 거예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런 거 약해서 다 이렇게 써놔요. 예. 14대 3대 17 정도 나오네요. 14대 3대 17. 14대 3대 17. 결론적으로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다는 거죠.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수비라는 거는 분자수비와 같고요. 몰수비랑 같고요.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비랑도 같아요. 하지만 무엇과는 같지 않다? 질량비와는 같지 않다. 자, 질량은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물의 총질량과 같아야 됩니다. 모두 다 반응이 일어난다면. 근데 화학2에서는 이제 그게 좀 바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질량은 보존됩니다. 근데 전부 다 100% 반응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합친 전체의 질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을 거예요. 생성물의 양은 항상 소량이 결정한다. 수소 기체가 3g이었다면, 3g 있다면 질소 기체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3g이면 이거 몇 몰이니? 1.5몰이죠. 그럼 질소 기체 0.5몰이 반응하는 거겠네. 아까 1대3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질소 기체 14g만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4g만. 그 비율대로 되는 거니까. 한쪽이 많다고 생성물의 양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 쌤이 화학2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한 수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잘 필기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꼭 잘 읽기 바라십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화학2 본 내용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화학2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2009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기체가 맨 처음은 아니었고 분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2015가 되면서 기체가 맨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먼저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체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뉴 윈!